이건 난방이 아니라 5천년 된 속임수입니다. 미국 에너지부 국제자문관 에밀리 라이트의 이 한마디에 워싱턴 에너지 정책 회의장이 술렁였습니다. 당시 미국은 연간 난방비 2,800억 달러, 한화로 약 400조 원을 쏟아붓고도 겨울마다 동사자가 속출하는 나라였습니다. 유럽 선진국들도 가스비 폭등에 무릎을 꿇었고 세계 최강 대국들이 따뜻한 겨울이라는 단순한 문제 앞에서 백기를 들었습니다. 한국, 그 작은 나라가 우리에게 난방을 가르친다고? 미국 HVAC 업계의 거물된 매닝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런데 단 7일간의 한국 현장 조사 후 그녀의 입에서 나온 말은 전혀 달랐습니다. 영하 10도의 한겨울, 서울 아파트에서 반팔 차림으로 맨발을 딛고 있던 70대 노부부. 난방비는 미국의 3분의 1. 더 충격적인 건 이 기술이 5천년 전부터 존재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대체 한국은 무엇을 알고 있었던 걸까요? 왜 세계는 이토록 오래 이 비밀을 몰랐던 걸까요? 지금부터 그 전말을 공개합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로 채널을 응원해주세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저는 인천국제공항에 내리면서도 이 출장이 시간 낭비라고 확신했습니다. 2025년 1월 워싱턴에서 14시간을 날아온 제 가방 안에는 서울의 겨울을 버틸 패딩 점퍼와 두꺼운 양말 대여섯 켤레가 들어있었죠. 미국 동부의 혹한을 20년 넘게 견뎌온 저였으니까요. 한국의 겨울이 대수롭겠어 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제 이름은 에밀리 라이트. 42살, 미국 에너지부 소속 국제에너지 효율 자문관입니다. 쉽게 말하면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각국의 에너지 정책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검증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20년 가까이 이 일을 해왔고 수많은 나라들의 과장된 보고서와 부풀려진 통계를 직접 발로 뛰며 확인해왔습니다. 그런 제가 한국에 온 이유는 단 하나였어요. 소셜미디어에서 난리가 났거든요. 한국 사람들이 영하 10도가 넘는 한겨울에 집안에서 반팔을 입고 맨발로 돌아다닌다는 영상들이요. 난방비가 미국의 3분의 1밖에 안 된다는 기사도 쏟아졌고 급기야 미국 언론에서도 이걸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콧방귀를 뀌었죠. 전형적인 국가 홍보 전략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공항을 빠져나오는데 영하 8도라는 전광판 숫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코끝이 시리고 숨을 쉴 때마다 하얀 입김이 피어올랐어요. 역시나 하고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여기도 똑같이 춥잖아. 대사관에서 보내준 차량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뒷좌석에 앉자마자 운전기사가 히터를 올렸고 저는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서울의 야경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라이트 자문관님, 숙소까지 40분 정도 걸립니다. 운전석에서 유창한 영어가 들려왔습니다. 대사관 소속 직원인 듯 했어요. 저는 고개만 끄덕이고 다시 창밖을 봤습니다. 고층 아파트들이 끝없이 이어지고 있었어요. 불이 켜진 창문들이 마치 거대한 벌집처럼 빛나고 있었죠. 저 수많은 집들이 전부 바닥난방이라고? 저는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그게 말이 되나요? 다음 날 아침, 저는 국가지속가능건축연구원이라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서자 중년 남성이 일어나 악수를 건넸어요. 한서준, 선임연구원이라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47, 단정한 인상에 차분한 눈빛을 가진 사람이었죠. 먼 길 오셨습니다. 비행피로가 남아 계실 텐데. 그의 영어는 어색하지 않았지만 저는 일부러 무표정을 유지했습니다. 이런 자리에서 먼저 호의를 보이면 안 돼요. 그러면 진짜를 못 보게 되거든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죠. 제가 잘라 말하자 서준 연구원은 잠시 멈칫했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이며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습니다. 화면에 숫자들이 떴어요. 한국 가구당 평균 난방비, 에너지 효율 지수, 이산화탄소 배출량 비교 그래프. 저는 펜을 들고 메모하는 척하면서 속으로는 딴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숫자들이야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요. 라이트 자문관님, 혹시 질문 있으시면. 설명이 끝나고 서준 연구원이 물었습니다. 저는 펜을 내려놓고 그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연구원님, 저는 20년 동안 이 일을 해왔습니다. 수치는 조작될 수 있어요. 통계는 원하는 대로 해석될 수 있고요. 제가 직접 보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믿지 않습니다. 차가운 말투였죠. 지금 생각하면 무례했다는 걸 압니다. 하지만 그때의 저는 그래야만 한다고 믿었어요. 감정에 휘둘리면 진실을 놓치게 된다고요.
서준 연구원은 잠시 저를 바라보더니 의외로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지더군요. 그러실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현장 방문 일정을 준비해뒀어요. 내일 아침 평범한 서울 시민의 집에 가보시겠습니까? 저는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평범한 집이라. 분명 정부에서 선별한 모범 가구겠지. 그래, 그 연출을 직접 확인해주마. 좋습니다. 저는 짧게 대답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날 밤 호텔방에서 저는 워싱턴의 동료에게 이메일을 보냈어요. 예상대로야, 전형적인 국가 홍보 작전이야. 내일 현장에서 증거를 잡아올게.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커튼을 치고 불을 껐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그 빛나는 창문들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저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서준 연구원이 보낸 차량을 타고 서울 시내 어딘가로 향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 달랐어요. 화려한 고층 빌딩이 아니라 20년, 30년은 되어 보이는 평범한 아파트 단지들이 줄지어 서 있었죠. 페인트가 바랜 외벽, 좁은 주차장, 놀이터에서 뛰어노는 아이들.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서민들의 동네였습니다. 저는 속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이 정도면 연출이 아닐 수도 있겠군. 차가 멈춘 곳은 25평짜리 아파트가 빼곡히 들어선 단지였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7층에 내리자 복도 끝에서 서준 연구원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 옆에는 낯선 여성이 한 명 더 서 있었습니다. 라이트 자문관님, 소개드릴 분이 계십니다. 주한 미국 대사관의 박지현 외교관이에요. 38쯤 되어 보이는 단정한 인상의 여성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통역과 현장 안내를 맡게 됐어요. 저는 악수를 하면서 속으로 생각했죠. 대사관까지 붙었군. 역시 정부 차원의 관리가 들어간 거야. 현관문이 열리자 실내의 온기가 제 얼굴을 감쌌습니다. 신발을 벗고 들어서는데 발바닥에 전해지는 감촉이 이상했어요. 따뜻했습니다. 아니, 따뜻한 정도가 아니라 마치 누군가 살짝 데운 돌 위에 올라선 것 같은 느낌이었죠. 저는 무심코 고개를 숙여 바닥을 내려다봤습니다. 그냥 나무 무늬 바닥재였어요. 특별할 것 없는 어디서나 볼 수 있는 마루였습니다. 거실에서 노부부가 일어나 우리를 맞았습니다. 70을 조금 넘긴 듯한 할아버지와 할머니. 은퇴한 교사 부부라고 지현 외교관이 소개했어요. 그런데 저는 그 순간 눈을 의심했습니다. 두 분 다 반팔을 입고 계셨거든요. 영하 8도의 한겨울에 반팔 티셔츠 차림으로 거실에 앉아 계셨던 겁니다. 할머니는 심지어 맨발이었어요. 양말도 신지 않은 맨발로 그 따뜻한 바닥 위에 서 계셨죠. 저는 재빨리 시선을 돌렸습니다. 벽면을 훑어봤어요. 라디에이터가 있나, 전기 히터가 숨겨져 있나, 천장에 덕트가 있나.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에어컨 실내기 하나만 달려있을 뿐이었죠. 어서 오세요. 커피 드릴까요? 차 드릴까요? 할머니가 환하게 웃으며 물었습니다. 지현 외교관이 통역해줬고 저는 커피를 부탁드렸어요. 부엌으로 향하는 할머니의 맨발이 사뿐사뿐 바닥을 딛는 게 보였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휴대용 온도계를 꺼냈어요. 이걸 위해 가져온 거였죠. 거실 중앙에서 측정 버튼을 눌렀습니다. 섭씨 22도. 바닥 표면 온도는 28도였어요. 저는 온도계를 2번, 3번 다시 측정했습니다. 숫자는 변하지 않았어요. 분명 밖은 영하였는데 이 작은 아파트 안은 완벽한 봄날이었습니다. 보일러를 확인해도 될까요? 제가 물었고 할아버지가 흔쾌히 안내해 주셨어요. 베란다 한쪽에 자리 잡은 보일러는 생각보다 작았습니다. 미국 가정에서 흔히 보는 거대한 퍼니스와는 비교도 안 되는 크기였죠. 작동 화면에는 현재 설정 온도 45도라고 표시되어 있었어요. 물 온도가 45도라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이게 전부라고. 이 작은 기계 하나로 이 집 전체를 이렇게 따뜻하게. 거실로 돌아오니 할머니가 커피를 내려놓고 계셨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았다가 문득 바닥에 시선이 갔어요. 잠시 망설이다 신발 없이 바닥에 발을 대봤습니다. 따뜻함이 발바닥을 타고 올라왔어요. 서서히, 그러나 분명하게. 마치 누군가 제 발을 감싸 안아주는 것 같은 느낌이었죠. 저는 얼른 발을 걷어들였습니다. 안 돼, 감정에 휘둘리면 안 돼.
난방비가 얼마나 나오시나요? 제가 물었고 지현 외교관이 통역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손가락을 꼽더니 대답하셨어요. 한 달에 8만 원 정도. 올해는 좀 올랐어요. 8만 원. 미국 달러로 55달러 남짓. 미국에서 같은 크기의 집을 이 온도로 유지하려면 최소 300달러는 들어갑니다. 5배가 넘는 차이였어요. 저는 메모장에 숫자를 적으면서 속으로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연출이야. 분명 이 집은 미리 선별된 모범 사례일 거야. 정부가 보여주고 싶은 것만 보여주는 거라고. 이 집은 어떻게 선정되었나요? 제가 서준 연구원에게 물었습니다. 그가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무작위입니다. 이 아파트 단지에서 방문 동의를 받은 세 가구 중 한 곳이에요. 원하시면 나머지 두 집도 방문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입술을 꾹 다물었습니다. 그래, 그렇게 말하겠지. 노부부의 집을 나서면서 저는 뒤를 돌아봤어요. 현관문이 닫히기 전 할머니가 맨발로 복도까지 나와 손을 흔들어 주셨습니다. 그 따뜻한 미소가 이상하게 마음에 걸렸지만 저는 애써 외면했죠. 차에 오르자 지현 외교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떠셨어요? 저는 창밖을 보며 짧게 대답했어요. 한 집으로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게 제 솔직한 대답이었어요. 하지만 속마음은 조금 달랐습니다. 그 따뜻한 바닥의 감촉이 자꾸 발끝에서 되살아났거든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이건 함정이야. 감정에 속으면 안 돼. 그날 밤, 저는 호텔방에서 두꺼운 양말을 신고 이불을 덮어야 했습니다. 난방을 최대로 올려도 발끝이 시려웠거든요. 천장에서 쏟아지는 따뜻한 공기가 머리 위를 맴돌 뿐 차가운 바닥까지는 닿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순간에도 인정하지 않았어요. 아침에 느꼈던 그 바닥의 온기가 자꾸 떠올랐지만 저는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이건 착각이야. 분명 뭔가 속임수가 있을 거야. 사흘째 되는 날, 저는 서준 연구원의 제안을 받아들여 추가 가정 방문에 나섰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첫 번째 집에서 본 것들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거든요. 반팔 차림의 노부부, 맨발로 걸어다니던 할머니, 그리고 그 따뜻한 바닥. 저는 그게 연출이라고 믿고 싶었어요. 아니, 반드시 연출이어야 했습니다. 그래야 제가 여기 온 이유가 있으니까요. 이번에는 제가 직접 장소를 골랐습니다. 지도 앱을 열어서 서울 외곽의 오래된 아파트 단지를 무작위로 찍었어요. 30년 넘은 건물, 재개발 이야기가 나온다는 동네, 어떤 정부 관계자도 미리 손 쓸 수 없는 곳으로요. 서준 연구원은 잠시 당황한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우리는 그 동네로 향했어요. 차에서 내리자 찬바람이 뺨을 때렸습니다. 영하 12도. 전날보다 더 추워진 날씨였죠. 저는 패딩 점퍼 지퍼를 목까지 올리고 단지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건물 외벽에는 금이가 있었고 계단통에는 페인트가 벗겨져 있었어요. 엘리베이터도 없는 5층짜리 건물. 저는 속으로 생각했죠. 여기라면 진짜를 볼 수 있겠군. 한 집의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리자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아주머니가 고개를 내밀었어요. 지현 외교관이 사정을 설명했고 아주머니는 의아한 표정을 지으면서도 우리를 안으로 들여보내줬습니다. 현관문을 넘어서는 순간 저는 또다시 그 감각을 마주했어요. 따뜻함이었습니다. 첫 번째 집에서 느꼈던 것과 똑같은 바닥에서 올라오는 부드러운 온기. 저는 신발을 벗으며 바닥을 내려다봤어요. 닳고 다른 장판이었습니다. 최소 20년은 된 듯한 누런 장판. 그런데 그 낡은 바닥에서 열기가 올라오고 있었죠. 아주머니는 긴팔 티셔츠 한 장만 걸치고 계셨어요. 거실에는 중학생쯤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가 반바지 차림으로 바닥에 엎드려 숙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맨발이었어요. 아이의 발가락이 무심하게 바닥을 두드리고 있었죠. 저는 온도계를 꺼냈습니다. 측정 버튼을 누르자 숫자가 떴어요. 섭씨 23도. 바닥 온도 29도. 첫 번째 집과 거의 같았습니다. 저는 눈을 깜빡였어요. 이건 대체 어떻게 된 거지? 보일러 좀 봐도 될까요? 아주머니가 베란다로 안내해줬습니다. 보일러는 첫 번째 집보다 더 낡아 보였어요. 최소 15년은 된 구형 모델이었죠. 작동 화면의 글자는 반쯤 흐려져 있었고 외관에는 먼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난방비가 얼마 정도 나오세요? 제가 물었고 지현 외교관이 통역했습니다. 아주머니가 한숨을 쉬며 대답했어요. 요즘 많이 올랐어요. 10만 원 넘게 나와요. 예전엔 7만 원이었는데. 10만 원. 70달러 남짓. 저는 메모장에 숫자를 적었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걸 느꼈어요. 이건 말이 안 됐습니다. 30년 넘은 건물, 15년 된 낡은 보일러, 단열도 제대로 안 되어 보이는 오래된 아파트. 그런데 영하 12도의 한겨울에 반바지 차림의 아이가 맨발로 바닥에 엎드려 숙제를 하고 있다고요? 미국이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아니, 유럽이라도 일본이라도 마찬가지였어요. 제가 20년 동안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본 어떤 나라에서도 이런 광경은 없었습니다. 차에 돌아와서 저는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지현 외교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자문관님, 괜찮으세요?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어요. 한 집 더 가봐야겠습니다. 그날 저는 새 집을 더 방문했습니다. 신혼부부가 사는 신축 오피스텔, 자녀 셋을 키우는 맞벌이 가정, 혼자 사는 60대 여성의 원룸. 전부 제가 지도에서 무작위로 찍은 곳들이었어요. 결과는 같았습니다. 모든 집의 실내 온도가 20도에서 24도 사이였고 바닥 온도는 27도에서 30도 사이였어요. 난방비는 최저 6만 원에서 최고 14만 원. 그리고 모든 집에서 사람들은 얇은 옷을 입고 많은 경우 맨발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아파트 단지들을 바라봤어요. 수만 개의 창문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저 안에서도 사람들이 반팔을 입고 맨발로 걸어다니고 있을까요? 저 모든 집의 바닥이 지금 따뜻하게 달궈져 있는 걸까요? 호텔방에 들어서자 차가운 공기가 저를 맞았습니다. 저는 난방 온도를 최대로 올렸어요. 천장의 송풍구에서 따뜻한 바람이 쏟아져 내렸지만 발밑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저는 두꺼운 양말을 신고 침대에 올라가 이불을 덮었어요. 눈을 감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오늘 방문했던 집들이 자꾸 떠올랐어요. 낡은 장판 위에서 숙제하던 아이의 맨발, 반팔 차림으로 커피를 내려주시던 아주머니의 미소, 그리고 제 발바닥을 감싸던 그 부드러운 온기. 저는 이불 속에서 발가락을 움직여봤습니다. 양말을 신었는데도 발끝이 시려왔어요. 이상했습니다. 분명 한국 사람들이 특별히 추위를 잘 견디는 건 아닐 텐데. 그렇다면 대체 뭐가 다른 걸까요? 저 평범한 아파트들 안에 대체 어떤 비밀이 숨어 있는 걸까요? 저는 침대에서 일어나 창가로 갔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수만 개의 따뜻한 방들이 저 멀리서 빛나고 있었죠. 처음으로 제 안에서 뭔가가 흔들리는 게 느껴졌습니다. 아주 작은 균열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걸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직은요. 나흘째 되는 날 저녁 서준 연구원이 예상치 못한 제안을 해왔습니다. 자문관님, 오늘 밤 온돌방에서 주무셔 보시겠습니까? 저는 커피잔을 내려놓고 그를 바라봤어요. 그의 표정은 진지했습니다. 장난이나 농담의 기색은 전혀 없었죠. 전통 한옥 숙소가 있습니다. 현대식 호텔이 아니라 진짜 온도를 체험할 수 있는 곳이에요. 숫자와 데이터로는 전달되지 않는 것들이 있거든요. 저는 망설였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두려웠어요. 지난 사흘간 방문했던 집들에서 느꼈던 그 감각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만약 그게 진짜라면, 만약 내가 20년간 믿어왔던 것들이 틀렸다면. 그 생각이 저를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거절할 수 없었어요. 저는 검증하러 온 사람이니까요. 도망치면 안 됐습니다. 좋습니다. 해가 지고 우리는 서울 북촌의 좁은 골목길을 걸었습니다. 양쪽으로 기와 지붕을 얹은 전통 가옥들이 늘어서 있었어요. 마치 100년 전으로 시간 여행을 온 것 같은 풍경이었죠.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고 저는 패딩 점퍼 안으로 손을 넣었습니다. 도착한 곳은 작은 한옥이었어요. 나무 대문을 열고 들어서자 마당 건너편에 따뜻한 빛이 새어나오는 방이 보였습니다. 방문 앞에서 서준 연구원이 멈춰 섰어요. 오늘 밤은 혼자 계셔야 합니다. 내일 아침에 데리러 올게요. 그가 떠나고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나무 문을 밀고 방 안으로 들어섰어요. 첫 번째로 느낀 건 냄새였습니다. 은은한 나무향, 그리고 어딘가 모르게 포근한 흙내음 같은 것. 방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낮은 탁자 하나, 이불 한 채, 그게 전부였습니다.
벽난로도 없고 라디에이터도 없고 어떤 난방 장치의 흔적도 보이지 않았죠. 그런데 따뜻했습니다. 저는 문을 닫고 가만히 서 있었어요. 온기가 바닥에서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지난 사흘간 느꼈던 것과 비슷했지만 뭔가 달랐어요. 더 깊고 더 부드럽고 더 자연스러운 따뜻함이었습니다. 양말을 벗었습니다. 맨발이 바닥에 닿는 순간 저는 숨을 멈췄어요. 따뜻한 돌이었습니다. 매끄럽게 다듬어진 돌바닥이 체온보다 약간 높은 온도로 제 발을 감싸 안았어요. 저는 천천히 방 안을 걸어 다녔습니다. 한 발, 두 발, 세 발. 어디를 밟아도 온기가 올라왔어요. 구석도 따뜻했고 문 앞도 따뜻했습니다. 저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손바닥을 바닥에 대봤어요. 그 순간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왜 눈물이 나는지 저도 몰랐습니다. 그냥 갑자기 목이 메어왔어요. 42회를 살면서 저는 한 번도 이런 따뜻함을 느껴본 적이 없었거든요. 미국의 겨울은 늘 차가웠습니다. 히터를 틀면 뜨거운 공기가 머리 위에서 내려왔지만 발은 항상 차가웠어요. 두꺼운 양말을 신어도 슬리퍼를 신어도 전기장판 위에 올라가도 마찬가지였죠. 그런데 지금 이 낯선 나라의 낡은 한옥방에서 저는 처음으로 발끝까지 따뜻한 밤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불을 펴고 누웠어요. 등이 바닥에 닿자 온기가 척추를 타고 온몸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마치 거대한 손이 저를 감싸 안아주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저는 천장을 바라보며 가만히 누워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바람 소리가 들렸어요. 영하의 추위가 지붕 위를 휘감고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 방 안은 완벽하게 따뜻했습니다. 에어컨 바람처럼 소리가 나지도 않았고 라디에이터처럼 공기가 건조해지지도 않았어요. 그냥 조용하고 깊은 따뜻함이 저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문득 어린 시절이 떠올랐어요. 뉴잉글랜드의 겨울밤, 이불 속에서 발을 웅크리고 잠들던 기억. 아침에 일어나면 코끝이 차갑고 숨을 쉴 때마다 하얀 입김이 피어오르던 기억. 저는 그게 겨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추운 게 당연하다고 견디는 게 당연하다고 배웠으니까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다르게 살고 있었어요. 5,000년 전부터 바닥을 데우는 방법을 알고 있었고 그걸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었던 거예요. 이건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삶의 방식이었어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따뜻한 바닥이 제 등을 받쳐주고 있었어요. 생애 처음으로 발이 시리지 않은 겨울밤이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저는 스르르 잠이 들었습니다. 꿈을 꿨는지는 기억나지 않아요. 다만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저는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온몸이 개운했어요. 목이 뻣뻣하지도 않았고 허리가 아프지도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발이 따뜻했어요. 잠에서 깬 순간에도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저는 한동안 누운 채로 천장을 바라봤어요. 지난 20년간 제가 믿어왔던 것들이 천천히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아침 햇살이 창호지를 통해 부드럽게 스며들고 있었어요. 저는 일어나 문을 열었습니다. 차가운 아침 공기가 얼굴을 스쳤지만 발 아래 바닥은 여전히 따뜻했죠. 마당 건너편에서 서준 연구원이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그가 물었어요. 어떠셨습니까?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그냥 고개를 끄덕였어요. 서준 연구원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미 알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제가 무엇을 느꼈는지. 저는 마당을 가로질러 걸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한옥에서의 하룻밤이 지나고 저는 더 이상 예전의 저로 돌아갈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감정만으로는 부족했어요. 저는 과학자이고 검증가니까요. 발바닥이 기억하는 따뜻함만으로 워싱턴의 보고서를 쓸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서준 연구원에게 말했어요. 전국 규모의 현장 조사가 필요합니다. 서울만으로는 안 돼요. 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표정에 작은 미소가 스쳤어요. 마치 제가 그 말을 하길 기다렸다는 듯이요. 준비해 두었습니다. 내일 부산으로 출발하시죠. 닷새째부터 열흘째까지 저는 한국 전역을 돌아다녔습니다. 부산, 대구, 광주, 대전, 그리고 제주도까지. 서준 연구원과 지연 외교관이 동행했고 우리는 총 15가구를 방문했어요. 제가 직접 지도에서 무작위로 찍은 곳들이었습니다. 부산의 해운대 아파트에서 시작했어요.
바다가 보이는 32층 고층 아파트였죠. 50대 사업가 부부가 살고 있었는데 남편은 반팔 폴로 셔츠를 입고 있었고 아내는 맨발로 주방에서 과일을 깎고 계셨습니다. 실내 온도 22도, 바닥 온도 28도, 난방비 월 9만 원. 대구의 오래된 빌라는 40년이 넘은 건물이었어요. 페인트가 벗겨진 외벽, 삐걱거리는 계단. 하지만 안으로 들어서자 그 익숙한 온기가 발밑에서 올라왔습니다. 혼자 사시는 70대 할머니는 얇은 내복 차림으로 거실 바닥에 앉아 TV를 보고 계셨어요. 난방비 월 7만 원. 광주의 신축 아파트, 대전의 다가구 주택, 제주도의 농가주택. 어디를 가도 결과는 같았습니다. 실내 온도 20도에서 24도, 바닥 온도 27도에서 31도, 난방비는 미국 평균의 3분의 1 수준. 제주도에서 만난 60대 농부 부부가 특히 기억에 남아요. 감귤 농사를 짓는 분들이었는데 30년 된 단층 주택에 살고 계셨죠. 남편분이 마당에서 저를 맞으며 말씀하셨어요. 서울에서 손님이 왔다며? 우리 집이 뭐 특별하다고. 지연 외교관이 통역해줬고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분들에게는 이게 전혀 특별하지 않은 거였어요. 평생 이렇게 살아왔으니까요. 집 안으로 들어서자 할머니가 귤을 깎아내오셨습니다. 저는 바닥에 앉아 귤을 받아들었어요. 등 뒤로 따뜻함이 스며들었습니다. 창밖으로는 한라산이 보였고 귤 향기가 방 안에 가득했죠. 저는 그 순간 이상하게 평화로운 기분이 들었어요. 호텔로 돌아올 때마다 저는 데이터를 정리했습니다. 엑셀 파일에 숫자들을 입력하고 그래프를 그리고 통계를 계산했어요. 15가구의 평균 실내 온도는 섭씨 22.3도였습니다. 평균 바닥 온도는 28.7도. 평균 난방비는 월 84,000원으로 미국 달러로 약 60달러였어요. 미국의 동일 면적 주택 평균 난방비가 월 280달러라는 걸 생각하면 거의 5분의 1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실내 온도는 오히려 한국이 더 높았어요. 미국 가정의 평균 실내 온도는 섭씨 18도에서 20도 사이거든요. 그마저도 바닥은 차갑고 천장만 따뜻한 불균형한 난방이죠. 저는 숫자들을 들여다보며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이건 말이 안 됐어요. 경제학적으로, 공학적으로 어떤 관점에서 봐도 설명이 안 되는 결과였습니다. 더 적은 비용으로 더 따뜻하게 산다? 그것도 한두 집이 아니라 전국 모든 가정에서. 저는 서준 연구원에게 물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죠? 물리적으로 어떻게 이런 효율이 나오는 겁니까? 그가 노트북을 열어 설명을 시작했어요. 핵심은 열 전달 방식의 차이입니다. 미국식 공기 난방은 대류를 이용해요. 뜨거운 공기를 만들어서 방 안에 뿌리는 거죠. 하지만 뜨거운 공기는 위로 올라갑니다. 천장 근처는 섭씨 30도가 넘는데 바닥 근처는 15도밖에 안 되는 경우가 허다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국에서 수없이 경험한 현상이었으니까요. 온돌은 복사열을 이용합니다. 바닥 전체가 열원이 되어 적외선을 방출해요. 이 복사열은 공기를 거치지 않고 직접 사람 몸에 전달됩니다. 그래서 같은 체감 온도를 얻는데 훨씬 적은 에너지가 들어가는 거예요. 서준 연구원이 화면에 그래프를 띄웠습니다. 동일한 체감 온도를 위해 필요한 에너지량 비교 그래프였어요. 공기 난방 대비 바닥 복사 난방의 에너지 효율이 30에서 40% 높다는 연구 결과였습니다. 저는 화면을 물끄러미 바라봤어요. 20년간 믿어왔던 모든 것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미국이 세계 최고의 기술 강국이라고, 우리의 방식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굳게 믿어왔는데 이 작은 나라가 5,000년 전부터 우리보다 나은 방법을 알고 있었다니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밤하늘 아래 수만 개의 아파트 창문이 빛나고 있었어요. 저 안에서 사람들이 맨발로 걸어다니고 반팔을 입고 따뜻한 바닥 위에 누워 잠들고 있겠죠. 저는 처음으로 스스로에게 인정했습니다. 내가 틀렸어. 이건 진짜야. 10하루째 되는 날, 서준 연구원이 저를 특별한 장소로 데려갔습니다. 경기도 어딘가에 위치한 선사시대 유적지였어요. 차에서 내리자 넓은 벌판 위에 낮은 움집 몇 채가 복원되어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왔고 저는 패딩 지퍼를 목까지 올렸어요. 여기가 뭐 하는 곳이죠? 제가 물었고 서준 연구원이 움집 쪽을 가리키며 대답했습니다. 온돌의 시작점입니다. 기원전 3000년경,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5000년 전.
한반도 사람들이 처음으로 바닥을 데우기 시작한 흔적이에요. 저는 움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좁고 어두운 공간이었어요. 바닥에는 납작한 돌들이 깔려 있었고 한쪽 벽면에 화덕자리가 보였습니다. 서준 연구원이 손전등으로 바닥을 비추며 설명했어요. 화덕에서 불을 피우면 연기와 열기가 이 돌 밑을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돌이 열을 머금으면 밤새 따뜻함이 유지되었죠. 단순하지만 천재적인 발상이에요. 저는 쪼그려 앉아 바닥의 돌을 만져봤습니다. 차가웠어요. 지금은 불을 피우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5,000년 전, 이 돌 위에 누군가가 누워 잠들었을 거예요. 처음으로 발이 시리지 않은 겨울밤을 경험하면서요. 이상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5,000년이라는 시간의 무게가 갑자기 실감이 났거든요. 미국이 건국된 지 250년도 안 됐어요. 중앙난방 시스템이 발명된 건 150년 전이고 현대식 에어컨이 등장한 건 겨우 100년 전입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그보다 수십 배 긴 시간 동안 바닥을 데우는 기술을 발전시켜왔던 거예요. 움집을 나와 다음 장소로 이동했습니다. 이번에는 조선시대 양반 가옥을 재현한 전통 한옥이었어요. 서준 연구원이 마루 밑을 보여줬습니다. 복잡한 연도 구조가 미로처럼 얽혀 있었어요. 조선시대에는 이미 과학적인 설계가 이루어졌습니다. 화덕에서 시작된 열기가 고래라고 불리는 통로를 지나 방 전체를 고르게 데우도록 설계했어요. 열 효율을 높이기 위해 통로의 높낮이까지 계산했죠. 저는 그 정교한 구조를 들여다보며 감탄했습니다. 컴퓨터도 없고 시뮬레이션 프로그램도 없던 시대에 오직 경험과 지혜만으로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냈다니요. 왜 서양에서는 이런 방식을 생각하지 못했을까요? 제가 중얼거리듯 물었습니다. 서준 연구원이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문화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양에서는 신발을 신고 생활하잖아요. 바닥에 직접 닿을 일이 없으니 바닥 온도에 신경 쓸 이유가 없었던 거죠. 하지만 한국 사람들은 예로부터 신발을 벗고 방에 들어가 바닥에 앉고 눕는 문화였어요. 바닥이 곧 삶의 공간이었으니까 바닥을 따뜻하게 만드는 게 자연스러운 선택이었던 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제야 이해가 됐어요. 이건 단순한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5,000년 동안 이어져 온 삶의 방식이었어요. 밥을 먹고 잠을 자고 가족과 시간을 보내는 모든 순간이 따뜻한 바닥 위에서 이루어졌던 거죠. 마지막으로 방문한 곳은 현대식 온돌 시스템 연구소였습니다. 첨단 장비들이 즐비한 실험실에서 연구원들이 새로운 바닥재와 배관 시스템을 테스트하고 있었어요. 전통 온돌의 원리를 현대 기술로 발전시킨 결과물들이었습니다. 지금 한국의 모든 아파트에 설치된 온수 바닥 난방 시스템은 전통 온돌의 현대화 버전입니다. 원리는 같아요. 바닥 아래로 열을 보내서 복사열로 공간을 데우는 거죠. 다만 화덕 대신 보일러를 쓰고 돌 대신 온수 배관을 사용하는 겁니다. 서준 연구원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연구소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멀리 아파트 단지들이 보였어요. 저 수만 채의 건물들 바닥 아래로 지금 이 순간에도 따뜻한 물이 흐르고 있겠죠. 5,000년 전 움집의 후손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차에 돌아와 저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지현 외교관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자문관님, 무슨 생각하세요? 저는 창밖을 보며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제가 가르치러 왔다고 생각했어요. 선진국에서 온 전문가가 작은 나라에 조언을 해주러 왔다고요. 그런데 완전히 반대였네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스스로도 놀랐어요. 이렇게 감정이 흔들릴 줄은 몰랐거든요. 5,000년이에요. 미국이 존재하기도 전부터 이 땅의 사람들은 겨울을 따뜻하게 나는 법을 알고 있었어요. 저는 그걸 과장이라고 국가 홍보라고 비웃었죠.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부끄러웠어요. 오만했던 제가, 무지했던 제가 부끄러웠습니다. 서준 연구원이 조용히 말했어요. 부끄러워하실 필요 없습니다.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제 아셨잖아요. 저는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판단이 없었어요. 그저 따뜻한 이해만이 담겨 있었죠. 마치 온돌처럼요.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걸 세상에 알려야 해. 이 5,000년의 지혜를 묻어두면 안 돼. 14일간의 한국 출장을 마치고 워싱턴으로 돌아왔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차가운 공기가 저를 맞았어요. 영하 5도의 워싱턴 겨울이었죠. 하지만 제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웠습니다.
가방 안에는 15가구의 현장 데이터, 수백 장의 사진, 그리고 한국에서 받아온 연구 자료들이 빼곡히 들어 있었어요. 이틀 뒤, 저는 에너지부 고위 관계자들 앞에서 보고회를 가졌습니다. 회의실에는 12명의 간부들이 앉아 있었어요. 저는 프로젝터를 켜고 첫 번째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한국 가정의 실내 온도와 난방비 비교 그래프였죠.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의 온돌 시스템은 진짜입니다. 과장도 아니고 홍보도 아닙니다. 우리가 배워야 할 기술이에요.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누군가가 헛기침을 했고 몇몇은 서로 눈짓을 주고받았어요. 저는 개의치 않고 계속했습니다. 15가구를 직접 방문해서 측정한 결과입니다. 평균 실내 온도 섭씨 22.3도, 평균 난방비 월 $60. 미국 평균의 5분의 1 수준이에요. 그런데 실내는 오히려 더 따뜻합니다. 발표가 끝나자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대부분은 회의적이었어요. 라이트 자문관, 한국 정부가 선별한 가구들만 방문한 거 아닙니까? 그 숫자들이 조작되지 않았다는 걸 어떻게 증명하죠? 바닥 난방이 효율적이라면 왜 선진국들은 안 쓰는 겁니까? 저는 하나하나 대답했습니다. 무작위로 선정한 가구들이었다고, 제가 직접 측정한 데이터라고, 문화적 차이 때문에. 서양에서는 발전하지 않았던 기술이라고요. 하지만 회의실의 분위기는 냉랭했어요. 회의가 끝나고 복도로 나오는데 누군가 제 앞을 막아섰습니다. 댄 매닝이었어요. 미국 HVAC 업계의 로비스트로 45의 건장한 체격에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남자였죠. 저는 그의 이름을 알고 있었습니다. 공기난방 산업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인물이었으니까요. 라이트 자문관, 잠깐 얘기 좀 할까요? 그가 웃으며 말했지만 눈은 전혀 웃고 있지 않았어요. 우리는 복도 끝 조용한 곳으로 걸어갔습니다. 재미있는 발표였어요. 한국의 바닥 난방이 그렇게 대단하다면서요? 그의 목소리에 조롱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정면으로 그를 바라봤어요. 데이터가 말해주는 겁니다, 매닝 씨. 그가 피식 웃었습니다. 데이터요? 자문관님도 아시잖아요. 데이터는 원하는 대로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 한국 정부가 얼마나 공을 들였겠어요. 미국 관리 한 명 속이는 게 뭐 어렵겠습니까?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진실이 중요하지 않았어요. 자신이 대변하는 산업의 이익만이 중요했죠. 저는 직접 봤습니다. 영하 12도의 날씨에 반팔 차림으로 맨발로 걸어다니는 사람들을요. 그게 연출이라고요? 댄 매닝이 한 발 다가섰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자문관님, 좋은 말로 할 때 들으세요. 이 보고서가 공식화되면 수십만 개의 일자리가 위협받습니다. 공기난방 산업 종사자들, 덕트 설치 기술자들, 보일러 제조업체들. 그 사람들 밥그릇을 빼앗으려고요? 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더 효율적인 기술을 배우면 되는 거 아닙니까? 미국 가정들이 난방비로 고통받는 건 괜찮고요. 댄 매닝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가 차갑게 말했어요. 좋습니다. 자문관님 마음대로 하세요. 하지만 워싱턴에서 혼자 싸우는 게 얼마나 외로운 일인지 곧 알게 될 겁니다. 그가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서 있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 때문인지 두려움 때문인지 모르겠었어요. 그날 밤 저는 집에서 난방을 최대로 올렸습니다. 뜨거운 공기가 천장에서 쏟아져 내렸지만 발은 여전히 차가웠어요. 저는 두꺼운 양말을 신고 소파에 앉아 한국에서 찍은 사진들을 들여다봤습니다. 서울 아파트의 노부부, 부산의 사업가 부부, 제주도의 농부 부부. 모두 따뜻한 바닥 위에서 편안하게 웃고 있었어요. 저는 그 사진들을 보며 결심을 굳혔습니다. 댄 매닝이 뭐라고 하든, 워싱턴이 뭐라고 하든, 저는 물러서지 않을 거예요. 이건 진실이니까요. 진실은 결국 이기게 되어 있으니까요. 저는 노트북을 열고 공식 보고서 작성을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이렇게 적었어요. 한국 온돌 시스템의 에너지 효율성 및 미국 도입 가능성에 관한 현장 조사 보고서. 밤이 깊어갔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건 이제 시작이었으니까요. 보고서를 제출하고 3개월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 저는 숱한 반대와 싸워야 했어요. 댄 매닝이 이끄는 HVAC 업계의 로비는 거셌습니다. 언론에는 제 보고서를 비판하는 기사가 실렸고 익명의 이메일로 협박이 날아오기도 했죠.
어떤 날은 출근하기가 두려웠어요. 복도에서 마주치는 동료들의 시선이 차갑게 느껴졌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국에서 찍어온 사진들을 볼 때마다, 발바닥에 남아있던 그 따뜻함을 떠올릴 때마다 저는 다시 힘을 냈어요. 이건 옳은 일이니까요. 진실을 말하는 게 이렇게 어려운 일인 줄은 몰랐지만, 그래도 누군가는 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전환점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왔어요. 미국 북동부를 강타한 한파 때문이었습니다. 영하 25도까지 떨어진 기온에 난방비가 폭등했고 저소득층 가정에서 동사자가 속출했어요. 언론은 연일 에너지 위기를 보도했고 국민들의 분노가 들끓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제 보고서를 언론에 유출했어요. 누가 그랬는지는 아직도 모릅니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 주요 방송사에서 제 이름이 언급되기 시작했죠. 한국에는 5,000년 된 난방 기술이 있다. 미국의 5분의 1 비용으로 더 따뜻하게 산다. 기사 제목이 그랬어요. SNS에서 폭발적으로 공유되었고 이틀 만에 수백만 명이 제 보고서를 읽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 저는 백악관으로 호출되었어요. 회의실에 들어서자 에너지부 장관, 주거정책 담당 수석, 그리고 대통령 직속 자문관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긴장된 마음으로 자리에 앉았어요. 라이트 자문관, 당신의 보고서가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에너지부 장관이 말했어요. 그의 표정은 읽기 어려웠습니다. 한국 정부와 협력 논의를 시작하라는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습니다. 당신이 그 실무를 맡아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방금 뭐라고 하셨죠? 한미 에너지 효율 협력 프로젝트입니다. 한국의 온돌 기술을 미국에 도입하는 방안을 연구하게 됩니다. 파일럿 프로그램으로 시작해서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에요. 저는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목이 메어왔거든요. 3개월간의 싸움이 헛되지 않았다는 게 실감이 났어요. 한 달 뒤, 저는 다시 서울에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미국 에너지부 관계자 5명, 건축 전문가 3명, 정책 담당자 2명이 함께였습니다. 우리는 한국 정부 관계자들과 공식 협력 양해각서에 서명했어요. 서명식이 끝나고 리셉션이 열렸습니다. 저는 구석에 서서 샴페인 잔을 들고 있었어요.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서준 연구원이었죠. 축하합니다, 라이트 자문관님. 그가 웃으며 말했어요. 저도 미소를 지었습니다. 감사해야 할 사람은 저예요. 연구원님이 포기하지 않고 보여주셨으니까요. 서준 연구원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그냥 사실을 보여드렸을 뿐이에요. 믿기로 결정한 건 자문관님이시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저 수만 개의 창문 안에서 사람들이 따뜻한 바닥 위에서 저녁을 먹고 있겠죠. 맨발로 걸어다니면서 반팔을 입고 5,000년의 지혜 위에서 살아가고 있을 거예요. 리셉션이 끝나고 저는 호텔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처음 방문했던 북촌의 한옥으로 향했어요. 그 밤 묵었던 온돌방에 다시 가고 싶었거든요. 나무 문을 밀고 들어서자 그 익숙한 온기가 저를 맞았습니다. 저는 신발을 벗고 바닥에 앉았어요. 따뜻함이 발바닥을 타고 올라왔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넉 달 전, 저는 이 나라를 의심하며 왔어요. 과장된 홍보를 폭로하겠다고 가르쳐주겠다고 생각했죠. 얼마나 오만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 저는 알아요. 제가 가르치러 온 게 아니라 배우러 온 거였다는 걸요. 이 작은 나라가 5,000년 동안 간직해온 지혜 앞에서 저는 그저 겸손한 학생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바닥에 손바닥을 대봤어요. 따뜻했습니다. 처음 그날 밤처럼요. 감사합니다. 저는 작게 중얼거렸어요.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 저도 몰랐습니다. 이 바닥을 만든 장인에게, 5,000년의 지혜를 이어온 사람들에게, 아니면 저를 여기까지 이끌어준 모든 것에게. 창밖으로 달빛이 스며들어왔습니다. 저는 그 따뜻한 바닥 위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배워서 돌아간 사람. 그게 저의 이야기입니다.